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의 환장하고 돈에 미친 분이셨는데요. 지난 2년간 제가 겪었던 막장 시어머니와의 전쟁 스토리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풍족하게 지내던 저는 딱히 결혼의 생각이 없었어요. 아빠는 대기업을 다니는 임원이었고 엄마는 저처럼 약국을 오래 운영하시던 약사이셔서 솔직히 말해 부족함 없이 자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도 아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 위로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만 백혈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부모님은 저를 더 끔찍이 아끼셨고 제가 원하는 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주셨죠. 저는 이런 부모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러던 저에게 더 늦기 전에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나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35이었던 저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보다 9살이나 많은 노총각이었습니다. 44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막상 만나보니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괜찮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착실한 변호사라는 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들어보니 몇 번의 낙방 끝에 어렵게 변호사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공부만 하며 살아와서인지 나이에 비해 순수해 보였고 착실하고 듬직한 모습에 1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 여간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부터 온 가족들이 이 남자 하나한테만 목을 메고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이 변호사인 게 평생의 자랑이신 분이었어요. 사실 몇 년 전 남편과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여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평범한 집안에 직업도 공무원이라고 반대하셨대요. 솔직히 요즘 공무원이면 서로 며느리 삼으려고 하지 않나요? 어머님이 보통 눈이 높으신 게 아니었죠. 저는 집안도 풍족한 편이고 직업도 약사라 어머님의 높은 커트라인을 무사히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또 나름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결혼을 준비하며 와장창 깨져버렸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약국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니? 이왕이면 우리 혁규 회사 가까운 서울 쪽으로 알아보거라. 큰일하는 남자가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면 피곤해서 못 쓴다. 네, 어머니 그럴게요. 왜 신혼집 얘기를 나만 불러놓고 하시지? 궁금했지만 곧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한 40평은 돼야지. 서울 40평대면 가격이 꽤 나갈 텐데 부모님께 미리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거라. 어머님은 신혼집을 당연히 제가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둘이 살기에 40평은 조금 크죠. 요즘 30평대도 잘 나와서 아이 낳는다고 해도 충분해요. 근데 왜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다 마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공부는 잘했다더니 헛똑똑이구나.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집 한 채 못 받고 장가를 간다더냐? 그럴 거면 그냥 우리 혁규 예저녁에 놔줘라. 너 말고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겠다는 색식감들 줄 섰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보통분이 아니셨어요. 말로만 듣던 사짜 아들 장사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신혼집이라.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흔쾌히 오케이를 하자 시어머님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집값인데 집 한 채 미리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단 명의는 제 명의로 할게요. 아니 그건 좀... 시어머니는 속이 타는지 앞에 놓은 냉수를 한 잔 꿀꺽 하시더군요. 혁규 씨가 집을 해온다고 했으면 저도 당연히 혁규 씨 명의로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산 집 제 명의로 한다고 해도 이상할 거 없죠. 또 하나, 저희 쪽에서 집을 마련하는 대신 예단비와 남편 예물, 또 일가 친척분들 선물은 일절 없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만약 집 외에 다른 걸 더 요구하시면 저도 이 결혼에서 손 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은 직업의 외모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혁규 씨 직업 말고는 다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조곤조곤 팩트를 읊어주자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얼굴로 알겠다며 일어나셨어요. 그래도 신혼집은 40평대 아래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남기시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였는데 얼굴도 처음 뵙는 친척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보고 얼굴에 복이 들어 잘 살겠다는 친척 어르신의 덕담에 아유 그럼요. 우리 새아가 복도 많지요. 세상 천지 어떤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예단비 하나 안 들고 달랑 맨몸으로 오나요? 그것도 변호사 남편한테. 그러니 정말로 복이 많지요. 암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가 맨몸으로 시집 왔다고 떠들어대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창 약국일로 바쁘던 어느 날 어머니한테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예, 아가, 너 오늘 일이 바쁘냐?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점심에 내 친구들이랑 에비뉴엘 호텔 뷔페에 가려고 한다. 아들 결혼턱 내는 거니까 네가 나와서 인사도 좀 드리고 대접도 해라. 세상에 1인당 10만 원이 넘는 뷔페라니. 아들 돈으로는 동네 한식 뷔페 한 번 안 가셨다는데 며느리 돈은 거저 번 돈 같으신지. 그래도 한 서너 분 모여 계시겠지. 결혼하고 처음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서 어머니 기 한번 살려드리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어림잡아도 10분 정도 모여 계시더라고요. 호텔이 떠나가라 왁자지껄 먹고 마시고 얼마나 시끄럽고 부산스럽던지 제가 다 창피했어요. 새아가 왔니? 인사드려라. 내 친구들이다. 일단 표정 관리를 하고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약사 며느리?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친구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가 못마땅한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고맙긴. 우리 혁규가 변호사인데 그냥 지들끼리 좋다니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받고 거저 결혼시켰잖아. 그러니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러니 아가? 또 저 소리. 신혼집은 어디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졌나요? 신혼집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친구분들 앞이라 꾹 참았어요. 어림잡아 밥값만 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 계산을 하느라 바쁜데 어머니께서 또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듣자 하니까 그 샤네루인가 샤넬인가 하는 가방이 인기라던데 백화점 온 김에 하나 사면 어떻겠니? 아니, 마른 하늘에 샤넬이라뇨. 내가 평생을 혁규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들고 다닐 가방 하나가 변변치 않구나. 다들 며느리가 해온 예단비로 샤넬인지 뭔지 산다던데 여기 박 여사도 이번에 며느리 드리면서 받았는데 들어보니 한 6, 700만 원이면 하나 산다지. 저기요 어머니,
저도 변변한 예물 하나, 꾸민비 10원 한 장 못 받았는데요.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을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근데 그게 사고 싶다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누굴 가르치려고 드냐? 알겠다. 그럼 오늘은 그냥 갈 테니 빠른 시일 내로 하나 사서 가져오너라. 어머님의 표정엔 저를 향한 못마땅함이 가득했어요. 거절했다간 친구분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길길이 날뛰실 것이 훤해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거금을 쓰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고 그날 저녁 남편을 붙잡고 속풀이를 해댔어요. 아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언제부터 호텔 뷔페를 다니셨다고 그러신데? 밥값만 자그마치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벌려면 약을 몇 봉지나 팔아야 하는지 알아? 그리고 뭐 샤넬 가방? 샤넬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입만 열면 나더러 맨몸으로 시집왔다 하시질 않나. 공짜로 변호사 남편 얻었다 하시질 않나. 역시 이래서 결혼은 수준 맞는 집안끼리 해야. 화가 난 건 사실이었지만 집안 수준 운운한 건 아차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기분이 잔뜩 상한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막말로 우리 엄마는 호텔 뷔페 가면 안 되고 명품 가방 매면 안 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친구분들 밥값 좀 낸 게 그렇게 아까워? 가방 하나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우리 엄마 내가 변호사 된 이후에 뭘 좀 해드리려고 해도 평생 절약해 오신 습관이 몸에 배서 다 괜찮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이야. 네가 딸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좀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가방 하나 사고 싶으시다고 어렵게 말 꺼내신 걸 가지고 집안 수준까지 운운하다니. 유진이 너 정말 실망이다. 맙소사, 이 남자가 이렇게 효자인 줄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대리 효도였구나. 내가 어머님의 밥값 계산, 가방 심부름이나 하려고 결혼을 한 걸까 깊은 분노가 몰려오더라고요. 새언니, 엄마 가방 언제 사가지고 오실 거예요? 있잖아요. 엄마 가방 살 때 제 지갑도 하나만 부탁해요. 좀 약소하지만 저는 그거면 돼요. 아가씨까지 전화를 해서 샤넬 노래를 하는 통에 샤넬 노이로즈에 걸릴 것 같아 결국 돈 1,000만 원씩이나 들여 어머님 가방과 아가씨 지갑을 사서 시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렇게 가방 사내라고 난리를 치시더니 정작 사가니까 본체 만체 하시던 어머님. 그러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들 오는 걸 내 멀리서 지켜봤다만 혁규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차가 영 체면이 안 서는구나. 부인은 떡하니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남편 차가 저래서야 모양 빠져 되겠니? 제 차는 소형 외제차였고 남편 차는 국산 대형 세단이었는데 모양이 빠진다니요. 오히려 남편 차가 훨씬 좋고 비싼 차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갑자기 남편 차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이 생각이 온전하신 분들이라면 결혼할 때 사위 차 한 대 정도는 바꿔주실 줄 알았는데 변호사 사위 대접이 이렇게 형편없었어야 원. 에이 엄마, 내 차 뽑은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나 잘 타고 다니는데 왜?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군요. 에이구 이 녀석아, 남자가 이렇게 착하고 속이 없어서야. 그러니 변호사식이나 돼서 이렇게 미치는 결혼을 했지. 새아가 말 나온 김에 너희 집에 말씀드려서 변호사 품격에 맞는 외제차로 한 대 뽑아주거라. 이왕이면 3000cc 이상 되는 걸로. 그리고 혁규차는 아버님이 타실 수 있게 손 좀 봐서 가져오고. 아, 그러면 되겠구나. 어머님의 시커먼 속내와 신랑의 철딱선이 없음. 그야말로 환장의 궁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외제차 타령은 그칠 줄을 몰랐고
제가 들은 척을 안 하자 결국 저희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거셔서는 변호사 사위를 이렇게 푸대접하실 수가 있느냐,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며 그야말로 쌩 난리를 치셨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편의 차를 바꿔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호텔 뷔페에 샤넬 가방에 외제차까지, 시어머니의 쓰리펀치를 맞고 나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제 어머님도 조금 잠잠해지셨습니다. 저도 한숨 돌리고 제 약국 이전을 알아보게 되었죠. 약국이 조금 좁기도 했고 신혼집에서 거리가 있던 편이라 집 근처로 이전해 볼까 싶었거든요. 마침 가까운 곳에 알맞은 자리가 났습니다. 위치가 좋아서인지 보증금과 월세가 좀 비싸긴 했지만 우리 수입이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 가지면 출퇴근 시간 몇 분이라도 아껴야 하잖아. 그래서 그런데 약국을 집 근처로 옮기면 어떨까? 남편은 신문을 보며 그러던지 하고 무심히 대답하더군요. 근데 여기 근처면 보증금 많이 세지 않아?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둘 다 수입이 좋았기에 서로 생활비를 얼마씩 내놓고 나머지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보가 나 보증금 좀 보태주라. 지금 이 신혼집 구하느라 보증금이 좀 부족해. 새로 들어갈 약국 인테리어하고 뭐 하면 5천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당신 그 정도 여유 자금은 있지? 나? 돈 없는데? 왜 없어? 당신 월급이 얼만데 우리 생활비 내놓고도 반 이상 남잖아. 그 돈을 다 썼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캐물었습니다. 곧이어 남편 입에서 나온 말. 좀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엄마 드렸어. 대출금 갚으셔야 한대서.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200씩 드리고 있고. 뭐? 대출? 생활비?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을 들어보니 시댁에 이런저런 대출이 2억이 넘게 있었어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사돈집에서 받는 예단비로 갚으실 계획이었는데 그게 틀어진 거죠. 대출을 못 갚아 대출 이자가 나가니 그 명목으로 또 생활비도 200씩이나 받아가시고요. 자기 엄마에게는 2억씩 대출 이자도 척척 해드리면서 부인 약국 이전에는 한 푼도 보탤 수 없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막말로 약국이 잘 되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신혼집에 외제차까지 뽑아주신 저희 부모님은 뭐가 되나요? 신혼집 구할 때는 너무 부담되실까봐 저도 좀 보탰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완전 양파네 양파. 까도 까도 계속 나와. 아니 가지가지 하시니까 가지인가? 또 다른 빚은 없으시대? 또 필요한 건 없으시대? 정말 아들 장사 한번 제대로 하시네. 그만 못해?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누가 함부로 했는데 신혼집에 외제차까지 뽑아주신 우리 엄마 아빠는 호구야? 투명인간이야? 왜 시댁에만 생활비를 드리는데 그것도 200씩이나. 그러는 당신은 언제 사위 노릇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봤어?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며 싸우니 타협점은 안 보이고 감정만 상해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만 잘못한 게 없고 제가 야박한 며느리라고 몰아세우더군요. 장인 장모님은 우리가 생활비 안 보내드려도 잘 사시지 않느냐면서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한숨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끄럽게 울려대는 핸드폰 벨소리. 바로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제 일어난 게냐? 넌 네 남편 아침은 챙겨주는 거야? 세상 어느 팔자가 네 팔자보다 좋겠니? 다름이 아니라 네 시누이 결혼 날 잡았다. 혁규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 아니니.
그러니 너 결혼할 때 못해온 거 이번 기회에 좀 갚는다 생각하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좀 도와줘라. 남편한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우의 나이는 42살이었죠. 그 나이에 변변한 직업도 없어 결혼은 하려나 싶었는데 얼마 전에 선본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를 들여야 조용해지실까? 그날 저녁 아직 화가 덜 풀린 남편이 퇴근하더니 그러더군요. 돈은 됐고 영은이 신혼집 우리가 해주기로 했어. 사는 게 힘들면 전세라도 하나 얻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신우이 신혼집을 해주자는 말을 신우이 세탁기 한 대 해주자는 것처럼 쉽게 하더군요. 요즘 아파트 전세값이 얼만데 전세라도라니요? 시댁 전용 ATM도 아니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래?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나 약국 옮겨서 잘 되면 나 혼자 잘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약국에 보태줄 돈은 없고 아가씨 신혼집 해줄 돈은 있어? 남편은 제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 잘난 변호사들 하나 장가 보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시려고 이러세요? 왜요? 아가씨도 무슨 변호사랑 결혼이라도 하나요? 그래서 아가씨도 이렇게 변호사 품격에 맞는 신혼집 해가야 하는 거냐고요?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님의 도끼 어린 목소리.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구나. 더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그냥 부모 자식 인연 끊자. 속이 답답했는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 잠시 후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불쌍하신 분이야. 우리 영은이도 정말 불쌍한 애야. 도대체 자기 집 식구들이 뭐가 그렇게 불쌍하다는 건지 전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 영은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치여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자랐어. 학원도 좋은 운동화도 전부 나만 해주셨지.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40 넘어 결혼한다는데 정말 신혼집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어. 이 오빠가 변호사가 돼서 여동생 전셋집 하나 못 얻어줘야겠어? 맞아. 나 당신 말대로 개천에서 난 용이야. 그게 그렇게 싫으면 이제라도 당신 놓아줄게. 미안하다, 유진아. 남편은 말을 마치자마자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밉다가도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저희 엄마가 환갑이시라 친정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더니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아프시대. 뭐? 어디가 아프셔? 병원은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당신이 약 좀 지어서 와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처방전도 없이 약을 지어오라고 하시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처방전 없으면 약 못 지어. 알면서 왜 이래? 그냥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처방 받으시는 게 빨라. 아니 그렇긴 한데 오늘 일요일이라 문현 병원이 없다잖아. 그냥 당신이 약 좀 지어드리면 안 돼? 시댁 일이라면 이성이 마비되는 남편과 옥신각신하자 저희 엄마도 눈치를 채셨는지 그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생일도 아니고 환갑이신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생때에 중간에 일어서야 하는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약국 문을 열고 타이레놀, 각종 진통제, 알레르기약, 피로회복제 등을 잔뜩 쓸어 담았죠. 그리고 어머님 앞에 가서 그 약들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좋다는 약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진통제요? 소화제요?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라고요. 예, 너 지금 시위하니? 누가 이따위 약 먹자고 널 부른 게냐? 아이고, 지금 약 사라고 유세하니? 예, 우리 아들은 변호사야, 변호사. 아, 제발 그만. 변호사, 그 변호사. 변호사 연불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엄마 오늘 환갑이세요. 어머니 그거 알고 일부러 오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은 약사 며느리 이렇게 등골 빼시는데 저희 엄마는 변호사 사위한테 환갑 축하도 못 받으시나요? 그렇게 변호사 아들이 좋으면 평생 끼고 사시지 결혼을 왜 시키셨어요? 그때 마침 어머님 댁에 와 있던 아가씨가 제 속을 더 긁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세연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여우 같은 게 보통이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오빠 홀려서 뒤에서 호박씨 까더니 이젠 그냥 막 나가기로 했나 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여우 같아? 오빠를 홀려서 호박씨를 까? 언니 여우 맞잖아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여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신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다 터져 나왔어요. 제가 신우의 머리채를 잡자 신우이도 제 머리채를 잡았고 어머님은 머리를 싸맨 채 들어 누우시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건 제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임신 중인지도 모르고. 남편은 뒤늦게 후회가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시댁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지만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 더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걸까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인데 축복 속에나 길러야 하지 않을까.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 사건이 있고 저의 임신까지 알게 되자 남편은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최대한 자기 선에서 커트했습니다. 남편이 강경하게 나가자 어머님과 시누이도 얼마간은 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군요. 임신 기간 동안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딸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20주가 넘었을 때 쌍둥이 중 아들이 사산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출산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산된 아이까지 같이 꺼낸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달간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지냈고 햇님이 달님이라고 태명도 지어주었는데 사산이라니요. 그런데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신 어머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제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미 몸이 부실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지. 그렇게 마음보를 좀 곱게 쓰지 그랬니. 에휴, 천지신명도 무심하시지. 이왕 한 명을 데려가실 거면 나를 데려갈 것이지. 왜 하필 아들이 사산되는지. 우리 혁규가 마누라 복이 없더니만 아들 복도 없구나. 저는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할 소리세요? 제 뱃속에 아이가 죽었다고요. 어머님 손자가 죽었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요. 제가 울며 소리치자 남편이 서둘러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더군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출산할 때까지는 절대로 찾아오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게 전화를 하셔서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들어누워서는 전화 한 번을 안 해? 그리고 네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그렇게 애가 달라졌니? 나 원참
변호사 아들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켰구나. 어떻게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안부 한번 묻지를 않으시고 본인 할 말만 하시는지 저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참, 네 시누이 임신했다더라. 아들이란다. 여자란 자고로 남편 잘 섬기고 아들 낳아 잘 키우면 그게 행복인데 너는 어째 그거 하나를 못해? 몸 풀고 나면 서둘러 둘째 가질 생각부터 하거라. 둘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 신우한테 축하 전화 한 통 넣어라. 너 때문에 남매가 누해도 다 틀어지게 생겼지 뭐니? 전화를 하는 동안 제가 입술을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피가 다 나더라고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 승진을 하고 일이 바빠져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약국문도 닫고 집에만 있었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해졌고 배에 손을 얹고 대담을 하면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햇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햇님이가 찾아온지도 모르고 신경을 못 써서 우리 햇님이가 일찍 떠난 건 아닌가 매일 후회돼. 그리고 우리 달님이 끝까지 건강하게 잘 크다가 엄마 만나자. 우리 달님이 잘 버텨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사랑해, 얘들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힘든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며 분만실 입구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남편이 혼자 가서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딸과 저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만 달라졌지 시어머니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보러 찾아오신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먼저 간 자식 보내고 오느라 애썼다.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고 찢어질 거야. 아니,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 아이고, 혁규야. 내가 원통해서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사람 들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저 밭이 부실하니 이런 일이 생긴 게지. 네가 젊고 건강한 여자만 만나서 봐라. 지금쯤 아들 낳고 오손도손 잘 살고도 남지.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고초를 겪어. 자식 먼저 보낸 그 마음을 누가 알고 누가 알아. 정말 귀를 막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간호사가 모유수유 시간이라며 딸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저희 딸을 보시더니 아이고, 딸년이 엄마를 닮아 성격이 얼마나 독하면 지 오빠를 잡아먹고 태어나기를. 애미랑 딸이랑 아주 세트로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말아먹어. 그게 지금 막 태어난 손녀에게 하실 말씀인가요? 제 사정을 알고 있는 간호사도 본인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싶었나 봐요. 간호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 아이 수유해야 되니까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모유 수유 적당히 하고 둘째나 얼른 가지거라. 네 나이도 있는데 빨리 애 가져야지. 이 사다리 또 안 나라는 법 있니? 자고로 한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것보다 큰 업보는 없을 게다. 저는 정말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친 여자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한번 터진 웃음은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웃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간호사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좀 전에 가져다 준 점심 식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스스 일어나 그 식판을 들고 어머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식판을 높이 들어 어머니께 쏟아버렸습니다. 미역국부터 장조림, 김치, 호박전, 국과 반찬들이 어머님 얼굴에 쏟아졌어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다 네가 실성을 한 게야? 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저는 무섭도록 냉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어머님은 귀가 의심된다는 표정으로 지금 뭐라 했냐고 되물으셨어요. 나가라고! 이 방에서 나가! 저는 이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선택해. 어머니를 택하든 나랑 우리 딸을 택하든 선택은 자유야.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도 나는 이제 절대로 당신 어머니랑 상종 안 해.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품에 안고 수유를 시작했습니다. 예쁜 우리 아가 많이 먹고 쑥쑥 크자. 사랑해 우리 딸. 그런 저와 제 모습을 넋이나가 바라보는 어머님. 그리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병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는 남편. 이 세 사람 사이에 지긋지긋한 평행선은 도대체 언제쯤 좁혀질까 궁금증을 남긴 채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저는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반찬 테러를 당하신 후에는 연락 한 번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앞에서 시댁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야말로 딸 바보였습니다. 퇴근하면 기저귀 갈기는 물론 분유 타기, 재우기까지 모두 남편이 도맡아 했어요. 남편의 노력과 지안이의 재롱 덕분에 저희 집은 다시 행복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안이의 100일쯤 되었을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벨 소리와 함께 치떨리는 기억들이 생각나서 전화를 받기도 싫었지만 저는 그래도 애 100일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싶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쩜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시누이 오늘 애 낳았다. 아들이라 그런지 어찌나 듬직한지 아나보니 확실히 다르더구나. 그래서 다들 아들 하는 게지. 너희 시누이 계좌로 축하금 좀 넣어라. 그때 지안이를 재우러 들어갔던 남편이 마침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도 들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최대한 친절한 말투로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아가씨가 아이를 낳았군요. 출산 축하금 얼마나 보내드리면 될까요? 오빠가 변호사, 새언니가 약사인데 그래도 한 2천만 원은 보내야 박서방한테 우리 집안 면이 살지 않겠니?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남편도 정말 이제 기가 질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내일 지안이 100일이거든요. 어머님 저희 지안이한테 2만 원짜리 내복이라도 사주신 적 있나요? 어머님, 저희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니 말로만 우리 아들 하시지 결국 아들 등골 빼먹고 계신 거잖아요. 호구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사양할게요. 이만 끊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이 희생만 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 이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취야. 가족이란 이름의 폭력이라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바닥까지 보고 나니 더 이상은 자기 식구들에게 애정이 남아있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래, 그동안 엄마가 나 키우면서 고생하신 것만 생각하느라 정작 내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 몰랐어. 이젠 나도 호구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앞으로 당신이랑 지안이만 생각하면서 살게. 물론 그 후로도 시어머님은 저 모르게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셨지만 지안이가 태어난 이후 남편의 모든 수입은 다 제가 관리했기에 단 한 푼도 시어머니한테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일로 시어머니는 이를 바득바득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지안이의 돌잔치 날이 되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준 지안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호텔에서 돌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돌잔치에는 친정 식구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당연히 시댁에는 돌잔치를 한다는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고요.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 지안이는 아빠를 닮았는지 판사봉 하나와 엄마를 닮았는지 청진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봤더니 글쎄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진 초대장을 보고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프로필 사진도 못 보게 차단해 두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정말 지긋지긋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돌상 앞에 서서 홀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나쁜 거 같으니라고. 네가 시댁 식구들만 쏙 빼놓고 지금 뭐 하는 게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놔도 유분수지.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이 독하디 독한 거사.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원통해. 우리 아들도 저 여우 같은 것한테 홀려서 지 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만 멀쩡히 눈 뜨고 살아있는 애미를 손녀 돌잔치에도 안 부르는구나. 내가 오늘날까지 누구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찬밥 취급을 해? 엄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좀.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며 일으키자 이번에는 제게 달려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한복 저고리 고름이 다 풀려 너풀너풀 거렸어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맨몸으로 시집와서 변호사 남편 덕에 호의호식하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아들도 못 낳은 게 어디서 유세야 유세는? 내 아들 돌려놔. 내 변호사 아들 돌려놔. 시어머니가 저를 사정없이 잡아 흔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얼이 빠져있던 주위 사람들도 그제야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죠. 제 품에 안겨있던 지안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철썩.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저리 비켜! 내 딸한테 손끝 하나 닿기만 해? 우리 지안이한테 오빠 잡아먹은 년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신은 악마야.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우리한테서 제발 좀 떨어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순식간에 딸 돌잔치에서 시어머니의 따귀를 올려붙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 일로 시어머니께 사과를 요구하거나 저를 나무란다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혼을 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날 쳐? 아이고 동네 사람들, 여기 시어머니 따귀 때리는 며느리가 있네요.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고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 독한 거, 이 나쁜 거.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혁규야, 이제 네 마누라의 본 모습을 봤지? 그간 이 애미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쌓였는지 너도 알겠지? 그래 혁규 너도 이제는 알겠지.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물끄러미 보더니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시어머니를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해 시어머니를 연행했죠. 손녀딸 돌잔치에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끌려가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자기를 신고했다는 충격에 빠져 시어머니는 연행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끝내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찾아와 경찰서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벌어졌고 결국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의 모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죠. 하나뿐인 소중한 딸의 돌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저에게 온갖 폐악을 부린 자신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남편일 거란 생각에 저는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여보, 나는 아니지만 당신은 그래도 자식이잖아. 그래도 가끔 찾아뵈야지. 아니, 내 가족은 이제 당신이랑 지안이 뿐이야. 그렇게 시댁과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이 났네요. 그 이후로 아가씨가 한두 번 전화를 걸어 돈을 좀 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서 그냥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듣자 하니 어머님은 빌딩에 청소를 나가신다고 해요. 변호사 아들이 평생의 자랑이었던 분의 노년치고는 좀 많이 쓸쓸하죠. 그러게 뭐든지 적당히 하셨으면 지금쯤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계실 텐데 말이죠. 남편은 아빠가 사업을 물려주신다고 했지만 뜻한 바가 있어 정중히 거절하고 곧 로펌에서 독립해서 개인 사무실을 차릴 예정이에요. 저는 집 근처로 약국을 옮겨 다시 문을 열 예정이라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안이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고 제 뱃속에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2년 만에 찾은 평화가 요즘은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나 배려보다는 적당한 선 지키기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 고부 관계도 그런 인간관계 중에 하나고요. 어머니께서 적당한 선만 지키셨다면 저도 나름대로 선을 지키며 착한 며느리로 살았을 텐데 어머니가 휘두르신 모진 말들이 남긴 앙금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복순이 뭐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남편과 저 지금처럼 사랑하며 아이들 잘 키우고 살 거예요. 저희 자식들에겐 남편과 제가 받은 상처 절대 물려주지 않도록 말이죠.